안녕하십니까. 금융안정 쪽을 담당하고 있는 허진호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금융안정회의로 부르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드렸듯이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정식으로 금융안정회의를 연간 4차례 개최합니다. 이 중 3월과 9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 평가한 내용을 논의하고 6월 및 12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 분석,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 보고서인 금융안정 보고서 형태로 심의 의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이날로 커지고 이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점 등을 감안해서 금융안정회의 관련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월 및 9월의 금융안정회의에서는 회의 2주 뒤에 의사록을 발표하는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고 회의 당일에도 금통위에 보고한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보가 주관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늘 금통위에 보고한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융안정 상황 점검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가계신용의 급증세 지속, 취약업종 대기업의 잠재 리스크 상존 등으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는 다소 증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금리 상승 시 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 변화의 추정, 상호금융 가계대출 동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신호순 금융안정국장이 이번 금융안정 상황 점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안정국장입니다. 부문별 금융안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시장에서는 2016년 4, 4분기 이후에도 가계신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기업신용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부채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대출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취약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신용 증가세 둔화로 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등 기업 재무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년 4, 4분기 이후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장기시장 금리가 상당폭 상승하였으나 회사채 시장은 연초 우량물을 중심으로 발행이 호조를 보이고 신용 스프레드도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취업종 대기업의 회사채 만기 도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는 글로벌 주가 강세, 일부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상승, 123 부동산 대책의 영향 등으로 거래량이 둔화되고 신규주택 청약 경쟁률도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힘입어 2014년 4, 4분기에도 자산 건전성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수익성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특수은행은 부실여신 정리 과정에서 순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증권,
보험사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 유출입 측면에서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그동안 대내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으나 향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의 양호한 대외 건전성 등에 비추어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살펴보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자본 적정성 등 관련 지표가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수은행의 경우 취약업종 대기업의 추가 부실 발생 시 자본 적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저금리 하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온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도 시장금리 상승으로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복원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대외지급 능력 면에서는 순대외 채권과 외환보유액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단기 외채 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환 부분의 복원력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인 안전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2016년 하반기 이후 주의 단계를 계속 하회하였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누중, 미국 신행정부 출범, 연준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지수 수준은 점차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정선영입니다. 올해 금리 결정하는 금통위 횟수를 8회로 줄이면서 금한 회의를 늘린 것 4회를 추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나온 자료가 기존의 금융안정보고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안정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없는데요. 혹시 3월에 미국 금리 인상한 직후인데 그에 따른 금통위의 검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보완이 안 되는 건가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회의는 작년까지는 6월과 12월에 금융안정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심의 의결하는 그런 회의로 진행됐던 데 더해서 중간 점검 성격의 3월하고 9월 회의가 처음 시작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3월과 9월에도 기존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지난 3개월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통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분석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최근 3월 중순 이후의 내용까지 다 포괄하지는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 회의 준비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고요. 금통위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 보도자료에는 담지 못했고 2주 후에 발표되는 의사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블룸버그의 이지연입니다. 여기 뒷부분 자영업자에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은 이런 연체율, 경영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써 있는데 그래서 이게 위험한지 어떤지 평가 부분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현재 그 대출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관련 부분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좀 갖고는 있습니다. 있고요. 근데 자영업자라는 게 여기에서도 좀 지적이 있었듯이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경기 변동성에 좀 취약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매 및 음식업 이쪽은 좀 소규모 영세가 많아서 어떤 금리 상승 시 좀 일부 좀 취약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면 자영업자 대출도 연체율 자체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대출 금리, 시장 금리의 상승의 영향으로 대출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그 원래 좀 상환 능력이 좀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매업이라든가 음식업점 차주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상환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소매업이라든가 음식점업 등은 그동안 이제 생계 목적의 창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그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또 창폐업이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그 안정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권혜민입니다. 그 상호금융 가계대출 보면 주담대가 많이 늘었고 이게 또 원리금 상환이 되고 있지 않은 대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부실 위험이 많이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제2금융권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가는 차주는 은행권에 비해서 뭐 신용도나 어떤 소득 수준에서 좀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상호금융이 뭐 금년 들어서도 증가세가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 경우 그 금리 상승이 최근 많이 됐고 그러한 것이 어떤 이들 그 좀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좀 부담이 가계 채무 상환 부담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뭐 기조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좀 금융이 팽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실물 경기 회복보다는 금융이 다소 빠르게 좀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금융과 실물 경제 괴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금융 리스크로 고려가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금융의 사이클을 보면은 가계 신용하고 기업 신용 이렇게 합친 전체 민간 신용을 뭐 GDP 갭률이랄지 이런 장기 추세치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자체는 크게 괴리가 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가계 신용의 어떤 사이클 증가세하고 기업 신용의 증가세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좀 금융 신용 부분의 어떤 공급이 좀 불균형이 신용금융의 공급이 좀 엇갈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저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회의에서도 여러 금통위원들께서 이 금융 사이클과 실물 사이클이 이제 괴리가 되는 점이 추후에 금융 안정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저 2대1의 김정남 기자입니다. 저번 달 금통위 때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전이죠. 그때 이제 금통위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국고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한은에서는 뭐 장기 채권 투자 수요가 좀 있고 이제 국내 경제가 좀 미약한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그 상승 압력이 좀 제한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페드가 금리를 올린 이후고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혹시 회의를 할 때 좀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지, 아니면 또 한은이 지금 이 우리나라 채권 금리에 대한 기조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진 부분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 금통위에 저희 통화정책 방향 회의할 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최근에 장기 시장 금리 움직임이라든지 시장의 기대 이런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의사록에 발표됐는데 주요 내용은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다소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어떤 미약한 경기 회복세 또 견조한 채권 수요 이런 것에 힘입어서 상승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그 시장의 기대를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 장기 시장 금리는 그 다양한 그 국내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외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우리 그 통화정책 기조라든지 또 채권 수급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대외적으로는 좀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대내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이란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뭐 하향 아니면은 안정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 그러면은 장기 금리 시장 금리의 항방을 예측하기는 그런 앞에 말씀드린 그런 대내외 요인들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그 방향성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도 어떤 그 시장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어떤 기조에 대한 판단을 지금 뭐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향후 어떤 대내외 요인의 움직임에 따르는 국내 장기 시장 금리 움직임 흐름을 뭐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동아일보 정임수입니다. 그 자영업자 대출 발표하신 거 보면 480조라고 하셨는데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걸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650조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자영업자 대출이 아무튼 두 기관에서 엄청나게 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한은이 발표하신 480조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준으로 취합이 되신 건지, 그리고 이렇게 한은과 금융당국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두 기관에서 공동으로 뭔가 조사를 하신다든지 뭐 통계를 향후 뭐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안종총괄팀장입니다. 우선 그 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규모 수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 저희하고 그 자영업자를 분류하는 기준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그 자영업자로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개인 사업자 대출을 갖고 있는 그 차주가 갖고 있는 이제 가계대출, 그래서 개인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자영업자 대출을 통계를 집계해서 여기 보고서에 수록을 한 거고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수치는 이제 제가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과거에 자영업자였던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아마도 조금 자영업자의 범위를 좀 확대 해석해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좀 추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 기관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이 종사상 지위를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이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금감원에서 최근에 그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설치를 해서 이쪽에 통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관련 대책 마련 같은 거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계 부분은 지금 변 팀장이 설명드린 저희의 그 어떤 데피니션하고 금감원의 그 범주가 가급적이면 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저희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뭐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나 개인 대출 문제, 뭐 1,300조 가계부채 뭐 크게 문제 없다, 뭐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다행히 뭐 취약 차주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뭐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보통 최근까지 통방에서도 얘기하는 게 가계부채 문제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결정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통방 금통위를 줄여서까지 이렇게 금통위를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가계대출 문제,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어떤 부채 문제가 그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걸 또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만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인하할 수도 있고 인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논의 좀 있었는지, 그다음에 또 이런 금통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 그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 어떤 가계부채나 이런 부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제언이 또 필요해야 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금통위가 이제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 금융안정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 그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리스크, 어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봤고요. 다만 이거 그 가계 부문의 차주의 분포라든가 뭐 금융자산 보유 현황,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복원력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게 당장 어떤 뭐 위기 상황으로 갈 그런 정도로 위험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는 이런 그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앞으로 실물 경제의 변화, 그다음에 대외 여건 변화 같은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긴 시기에서 정책 방향, 기준금리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결정할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비제 조기동 기자입니다. 참고자료 두 번째 이자 보상 배율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은 이게 그 2014년에서 10년까지 그 한계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기업들 비중이 줄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원리금 부담의 감소, 두 번째는 이제 그 업황, 비즈니스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업황이 좋아져서 이익이 늘어났다는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 이자 보상 비율이 1 언저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1 미만에 있는 기업들의 업황이, 그러니까 과연 그런 기업들의 영업이익 측면에서 개선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은 단순히 원리금 부담이 줄면서 이자 보상 비율이 내려갔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금리가 이제 150bp 올랐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데, 보면은 약간 좀 2014년보다는 중소기업 부분에서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기업들의 비율이 한 1%포인트 정도 오른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좀 2016년에 이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좀 줄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측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분석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간략히 좀 그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리고 저기 그 담당 그 신현열 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업의 지금 업황 부진이 이제 계속 되면서 신용 증가세가 점차 좀 둔화되고 그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랄지 이자 보상 비율 이런 재무 건전성 지표는 좀 오히려 저기 개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조기동 기자께서 질문하신 건 우리 신현열 팀장이 뭐 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가 한 150bp 가량 차입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전체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의 이자 그 상환 부담은 그 영업이익 수준을 비추어 볼 때 크지 않다라는 게 전체적인 평가지만 개별 기업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로 보면은 다소 그 영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금리가 150bp 상승할 경우에 중소기업하고 취약업종 중에 철강업하고 조선업에서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기업의 비중이 상당 비교적 높이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중소기업이나 철강 이런 조선업에 있는 기업들이 이자 보상 배율 1 언저리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1 언저리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금리 상승에도 그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그 금리 상승에 대한 그 채무 상환 부담의 저하 정도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씩 그 감내 능력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BS CNBC 이호준 기자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최근에 있었는데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인 우리나라의 자금 유출에 대한 징후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환차익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자금 유출의 우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그 신흥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로부터 이거 자금 유출 압력이 크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면서 그 기초 경제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그 대외 건전성도 그 높은 외환 보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그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변화는 없고 계속 그 유입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저 블룸버그 통신의 엄재영 기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금융기관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이쪽 보면은 그 일부 증권사나 보험사가 그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서 관련 리스크가 증대된다고 했는데 그 실제로 지금 그 금리 상승과 환변동성 확대로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RBC 비율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지표 그 건전성 지표가 이제 좀 악화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도 좀 악화되는 기미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비은행 금융사 발로 좀 시스템 리스크가 그 비은행 금융사에서 점진적으로 은행권 또는 아니면 경제나 금융 전반에 미칠 이런 그 비은행 금융사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좀 한은에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융시스템 부석부장 최낙현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미 연준 금리 인상이 벌써 이제 3번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리와 관련해서 보유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말씀 주신 카드사라든지 그다음에 카드사, 그다음에 증권회사, 보험사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유 채권이 상당 크지 않습니까? 가장 큰 기관이 보험권인데요. 그런 쪽 보유 채권 그 평가 손실에 따른 그 전반적인 그 자본 적성 저하 이런 면이 있고요. 카드사 같은 경우는 카드론이 최근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카드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신용이 좀 낮은 분들이라든지 소득이 좀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좀 노출되어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 내부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이쪽 부분의 그 의존도가 상당히 큰데 그 부분이 낮다 보니까 다른 쪽 우발 채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영업을 확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시나리오 분석을 몇 군데 해봤는데 대다수는 문제가 없고요. 뭐 조그만 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 금리 충격이 상당히 크고 금융 상황이 불안해지면 좀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기 그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인데요. 계속 경상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상흑자가 7% 정도 수준이고 한은에서 3에서 한 4% 정도까지 좀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지금 환율 조작국 뭐 이슈랑 엮이면서
만약에 경상흑자가 줄어들면 이게 건전성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서정민 팀장도 말씀하셨듯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 또는 그 외환 보유액 규모,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순외채, 순자산 뭐 이런 거 단기 외채 비중 이런 것 측면에서 저희는 그 어떤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여타 신흥국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고 뭐 이런 것을 기초로 어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랄지 어떤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복원력은 그 상당히 괜찮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제대로 안 됐다면 나중에 좀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